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전역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8분의 인터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의 고위직 관리의 인터뷰로 바로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을 일본과 전면 비교하며 일본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마자 일본은 발칵 뒤집어졌으며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고위직 관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였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궁금한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나카무라 하루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전략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상사가 브리핑 자료를 펼치더니 말했어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또 우리를 앞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허약한 나라였죠.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국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방산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것뿐이에요.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시카와 상사는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콘텐츠 산업도 심상치 않다. K-팝이며 드라마며 요즘 젊은 애들이 한국 것만 본다고 하던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거품이죠. 진짜 문화 강국이 되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우리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나라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요즘 한국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결과다. 콘텐츠 산업 역시 유행에 불과하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선진국이고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때 이시카와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루카, 서울 출장 어떻게 생각하나? 직접 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 정확한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이도연이라는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첫 일정이 창원 방산 공장 시찰입니다. 어떠세요? 이도연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죠. 창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은 서울만 발달하고 지방은 뒤처져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고속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공장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부터 완전히 달랐거든요. 로봇이 자재를 운반하고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자동화 시스템인가요? 제가 물었죠. 네, 작년부터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드론 부품 생산 라인은 거의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공장들도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지방 공장에서 이런 시설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KTX를 탔습니다. 기차역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찰 로봇이 순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건 언제부터 운영한 건가요? 저는 이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시범 운영 중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죠. 곧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예정입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상용화되지 않았거든요. 규제가 많아서 도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벌써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창원 공장의 자동화 시설, 서울역의 로봇 순찰. 이런 게 정말 한국 실정인 건가요? 저는 항상 기술만큼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믿어왔는데 오늘 본 것들은 그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본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기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걸 보게 될까?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연과 함께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역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2호선 강남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승강장에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완벽하게 깔려 있었어요. 이런 시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베리어 프리 도시 계획의 일환이죠. 이도연이 설명했어요. 전철이 도착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차분하게 탑승하는 모습이었죠.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전철 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도 고맙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셨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무질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도연이 디지털 민원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구청에 도착하니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메뉴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증명서 발급부터 복잡한 신청서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저는 시험 삼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봤죠. 이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3분이면 끝나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3분 만에 서류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에 최소 30분은 걸리거든요. 줄도 서야 하고 서류도 여러 번 확인해야 하고 말이에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하철의 질서, 시민들의 배려, 디지털 시스템의 효율성. 이게 정말 제가 알던 한국인가요? 저는 항상 한국을 질서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려고 했지만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들이 모두 틀렸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전주로 향했습니다. 한옥마을을 보러 가는 일정이었어요. 이도연이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랐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어요. 전통 한옥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차를 우리고 계셨죠.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김복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일본말을 배웠어요. 그때는 배우기 싫었지만 지금은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잊으면 안 되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억해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차를 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날 저녁 이도연과 함께 전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젊은 외교관인 그녀와 역사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할머니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미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억하자고 하시거든요.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거든요. 불편하니까 피하려고 하죠. 우리는 잊었지만 한국은 기억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을 책임지는 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진국이 뭘까요? 경제력? 기술력? 아니면 과거를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일까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품위 있는 태도, 이도연의 성숙한 시각.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넷째 날, 광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는데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내 일부가 침수됐다고 해요. 호텔에서 뉴스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하도가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어요. 저는 방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도연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실래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조직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젊은 남성들이 물에 갇힌 차량을 구조하고 아주머니들이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한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구호물자를 옮겨야 해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라는 27살 회사원이었는데 회사도 안 가고 여기 나와 있었어요. 회사는 괜찮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때 회사가 뭐 중요해요? 정민수가 웃으며 답했죠.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움직여야죠. 여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 공무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함께 구호물자를 나르고 고립된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이런 일을 해봤나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임시 대피소에서 시민들과 함께 라면을 먹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성은 일본에 없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민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도연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놀라웠어요.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스템이 완벽해서 선진국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서울국제외교포럼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동북아시아 외교 협력 방안이었죠. 괜찮으시겠어요? 이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이번 출장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포럼 당일 연설은 무난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서양인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찰리 리처드슨입니다. BBC 특파원이에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니라고 했지만 조심스러웠거든요. 개인적인 경험담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한국에서의 소감을 듣고 싶어서요. 찰리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찰리는 한국에서 오래 취재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보고 느낀 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광주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저는 한옥마을 할머니 이야기, 지하철에서의 질서, 디지털 시스템의 효율성을 차례로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게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찰리가 말했어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런 솔직한 의견이 더 많이 나와야 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나눈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찰리가 이 내용을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영상을 보니 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었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이도현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영상을 보셨어요? 무슨 영상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찰리 기자가 올린 인터뷰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녀가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니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더라고요.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진짜 일본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런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반향이 일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일본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영상에 일본어 자막이 달려서 일본 SNS에서도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죠. 우리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니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같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우익 유튜버들이 조국을 배신한 간부라며 비난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창은 논란으로 가득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외무성 반응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상사가 긴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이게 뭔가, 하루카? 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개인 의견인지 외무성 공식 입장인지 해명하라고 위에서 난리야. 저는 변명했어요. 개인적인 감상을 말한 것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나? 이시카와 상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전화가 와. 우리 외교 정책이 바뀐 거냐고 묻고 있어.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친한 외교관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언론에서는 솔직한 현실 인식이라고 옹호했어요. 저는 양쪽 모두에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될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외무성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며 정부 입장과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집에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계속됐고 외무성 내부에서도 제 처신에 대한 논란이 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외무성에서는 반대했지만 저는 강행했어요. 제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잘못 배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 기술 발전, 역사에 대한 성찰.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외교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일본도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과거를 외면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자회견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시카와 상사는 말리려고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제 양심에 따라 살고 싶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국제 NG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를 도와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일이었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NGO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이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일은? 그녀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보람 있어요. 한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일이 의미 있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인터뷰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컨퍼런스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주제로 말이에요. 이젠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서로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